며느리가 저더러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혼자 사는 박순이에요. 인천에서 가사도우미로 30년 넘게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가 된 건 지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33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도 그랬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직 걷지도 못하던 준서를 안고 저는 수없이 다짐했죠. 다시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다. 이 아이 하나는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첫 해엔 하루에 3집을 돌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싸고 준서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비 오는 날엔 젖은 발로 바닥을 닦고 손등이 다 트도록 설거지를 했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건 준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게 고마웠어요. 준서가 중학생이 되던 해 드디어 통장을 열었는데 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그 돈으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이란 꿈을 꿨어요. 그러던 중 운 좋게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온 걸 알게 됐고 몇 년간 더 악착같이 일해서 결국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도장을 찍던 날 사무실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그 집에서 준서를 키웠고 그 아이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때였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같이 살았어요. 며느리 수경이와 사이도 참 좋았어요. 함께 장을 보고 둘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기도 했죠. 어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며 웃던 수경이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런데 손주가 생기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경이는 출산 후 회복이 안 된다고,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고,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시겠어요? 퇴근길엔, 어머니, 저녁 차리셨죠? 주말엔,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요. 애는 부탁드릴게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몇 달, 몇 년이 되니까 저는 점점 육아 도우미가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경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시간에 빨래 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우미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손주들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리고 빨래 널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죠. 잠깐 쉬려고 주방 식탁에 앉으려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죠. 어머니, 요즘 조금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요. 내가 무슨 소리니? 며칠 전에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건가 했는데 그 일이 벌써 2번째예요. 또 며칠 전에는 손녀 이름을 지연이 아니라 지민이라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2~3번씩 반복하시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해졌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수경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걸 찾아봤어요. 어머니 행동이 거기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까먹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돼. 그런데 수경이 표정이 굳더군요. 어머니,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저희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초기일수록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병원 예약해 두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묻고 또 물었어요.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옆집 젊은 주부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도 손주들 봐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휴, 뭐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벌써 지쳤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밝아 보이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힘든 티를 내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그냥 밝은 척하면서 사는 거죠. 그녀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웃으며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 진짜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몰래 병원에 다녀왔어요. 신경과 의사에게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기억력 검사를 포함한 정밀 진단을 받았죠. 의사의 하는 말이 치매 초기 증상도 없습니다.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십니다. 집중력 저하나 깜빡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걱정 마세요.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다행이면서도 가족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죠. 여보, 진짜 어머니 상태 심각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아직 검사를 하지 않았잖아.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근데 만약 진짜 치매라면 미리 대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집 문제도 그렇고. 그러게. 요즘 부모님 재산 미리 정리 못 해놔서 형제끼리 싸우는 집도 많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제 귓가엔 크게 울렸어요. 그들은 정말 제가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치매라는 이유로 집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보, 진짜 어머니 상태 심각한 거 맞겠지? 그래서 말이야, 나는 솔직히 요양원 생각도 해봤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여행 가기도 애매하고, 솔직히 애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아들은 망설이듯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치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혼자 우리 키우셨는데. 그러자 수경이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엄마한테 잘 얘기만 해. 너무 정에 끌리지 말고 냉정해져야 할 때야.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정말로 나의 상태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치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편하게 떼어내려는 건지 헷갈렸어요. 물론 제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대화의 중심은 불편함이었거든요.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느꼈어요. 신경과에서 받은 결과지는 제 방 서랍 속에 아직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싶은 진실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니까요. 그걸 들이밀어서 내가 정상이야라고 굳이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걸까 싶었어요. 이미 그들 눈엔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짐이자 집안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치매라는 명분만 붙여서 정당하게 떼어내려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엔 단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에서 마치겠다. 그때부터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만든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가 계약을 원한다며 바로 잔금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그래, 이 집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떠나는 것도 내 선택이어야 해.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마음 한 구석이 쓰라렸어요. 아들 준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들던 아이. 학교에서 늦게 오면 걱정돼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날들.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너무 냉정했나?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집 팔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리더니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겠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때 언니가 말했어요. 순아, 넌 평생 남한테 맞춰 살았잖아.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고 며느리한테까지 눈치 보고. 이제 너도 좀 살아야지.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아 억지로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이길 기다렸어요. 준서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준서야,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이 집을 갖고 싶진 않니? 그러자 수경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혹시라도 너희가 미련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지. 그러자 준서가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저희가 이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무슨 말이니 그게? 수경이는 이어서 말했죠.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두셔야 저희도 나중에 곤란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팔겠다는 결정도 저희는 좀 걱정돼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들이 걱정한 건 제 건강이나 안위가 아니었어요. 오직 이 집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제가 정신이 흐려졌다는 명목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놨어요. 그래,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책임과 부담이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내가 만든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것. 그것만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수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요. 드디어 표 예약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수경이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좀 쉬세요.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셔서. 이번엔 저희끼리 조용히 다녀올게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조용히? 누구를 피해서 조용히 다녀온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행 전날 밤, 우연히 준서와 수경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끼리 가는 게 나아. 어머니랑 같이 가면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솔직히 불편하잖아. 맞아. 괜히 치매 검사 얘기 꺼낸 것도 찝찝하고. 우리 쉴 때는 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가족 여행에서도 저는 제외된 존재였어요. 함께 살고 같은 밥을 먹고 손녀를 키우고 집안을 책임졌던 나였지만 그들의 가족 안에는 없다는 거려. 그들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난 그날, 집 안을 정리하고 제 짐을 조용히 박스에 담았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거실을 둘러보니 제 자리는 항상 소파 끝자리, 등받이도 불편한 그곳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집에서 내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짐 정리를 마치고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들어섰죠. 손녀들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에서 말 타고 왔어요. 하지만 거실은 짐 박스들로 가득했고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수경이가 눈치를 챈 듯 물었죠. 어머니, 이 짐들은 뭐예요? 제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사 가려고. 집 팔았어. 네? 수경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요? 그래.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가 결정했지. 준서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너희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나도 잠깐 기대했어. 혹시나 이번엔 나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뭐라고 했니?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조용히 다녀올게요. 그래, 난 너희한테 불편한 존재였지. 그래서 결심했어. 너희가 날 치매 노인으로 몰기 전에, 너희가 요양원 이야기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수경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들었어. 치매면 문제될까봐 미리 정리하자.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오자. 어머니 없으면 편할 것 같아. 그게 너희 진심이었잖아. 준서가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경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이 집은 금요일까지 비워야 돼. 새 주인이 들어와. 이렇게 갑자기요? 애들은요? 저희는 어디서 자라고요? 그 말에 수경이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전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정리됐거든요. 그때 준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혹시 그 집값 일부라도 남겨두셨으면. 그 순간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결국 마지막까지도 내 머릿속엔 그 집값이지. 너희한테 남길 생각 이제 하나도 없어. 그 집값은 내 인생값이야. 그 돈으로 진짜 나를 위해 쓸 거야. 수경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걸 손을 들고 막았어요. 말 그만해. 너희는 내가 없어야 편하다며. 그렇게 원하던 세상 만들어졌잖니. 이젠 너희끼리 살아봐. 청소도 빨래도 애들 도시락도 늦잠도 전부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아이들조차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마치 평생 처음으로 진짜 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어. 짐은 스스로 싸. 나는 오늘 오후 울진으로 내려가. 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가지 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 엄마 필요해. 늦었어. 준서야. 엄마가 필요할 땐 외면했던 너희가 이제 와서 엄마를 붙잡는 건 이기적인 거야.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30년을 살아낸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집 같지 않았던 그곳을요. 울진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당연하게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제야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박순이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이니까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건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박순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